남편은 분명 장례식장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내가 왜 남편의 장례식장에 와 있는 건지 그때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빈소에 앉아 있으니 향 냄새가 목을 조여 숨이 막히듯 올라왔고 조문객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며 검은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멀게만 들렸고 저는 자꾸만 그날 밤 집을 나서던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며 장례식장 다녀올게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손에 들린 하얀 국화는 꽃잎 끝이 차갑게 젖어 있었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이 장례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의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요.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갔고 남편이 집을 나섰던 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고 남편은 외투를 챙기며 급할 것도 없이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요. 전화 한 통 없이 밤이 깊어가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이상한 일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간 사람이 왜 새벽까지 연락이 없었는지, 왜 마지막 통화 이후 모든 기록이 멈춰 있었는지 그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빈소 안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보다 제 귀에는 그날 밤의 침묵이 더 크게 울렸고 그 침묵이 이 장례식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아가기에는 늦은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지요. 빈소 한쪽에 놓인 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어요. 마지막 통화 시간을 다시 보는데 숫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고 그 뒤로 아무 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지요. 장례식장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져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눌러봤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치 기록을 확인하려다 손을 멈췄는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것 같아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 남편의 행선지를 떠올리며 확인하지 않으면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이 장례식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빈소를 나와 복도로 서자 장례식장 특유의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고 저는 괜히 외투를 여미며 주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 증거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남편의 차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보다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컸지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창백했고 그 얼굴을 보며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한 번 스쳤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 차를 찾는 동안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고 차 문 앞에 섰을 때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차 안에 남아있던 낯선 향기가 스며 나오며 제 숨을 다시 막아버렸고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지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차 안불을 켜자 조수석 아래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차 안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꺼내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는데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걸 곧 보게 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지요. 뚜껑을 여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접힌 채 놓인 봉투 하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봉투를 열지 않고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남편의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그날 밤 남편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장례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깊게 흔들게 될지 말이지요. 차 문을 닫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올라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 장면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투를 걸치고 현관 앞에 섰던 모습, 신발끈을 묶으며 아무렇지 않게 장례식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지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던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저는 그제야 그날 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남편은 급해 보이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평소처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다녀와서 전화하겠다는 말도 늦을 것 같다는 말도 없이 문을 나섰다는 점이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점이 지금의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외투를 집어들었고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문자 알림이 와도 화면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떠올려 보면 유난히 조용했지요. 장례식장에 간다던 사람치고는 표정에 서두름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긴장한 기색도 없었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은 고개를 한번 돌려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인사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시선을 오래 붙잡지 않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들려 그냥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지금 와서야 알겠지만 그날 밤은 평범해서 이상했고 그 조용함 자체가 가장 큰 단서였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저는 무심코 통화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통화 시간과 집을 나섰던 시각을 나란히 놓고 보니 두 숫자가 이상하리만큼 어긋나 있었지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다면 남았어야 할 시간들이 통째로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이 제 눈에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기록과 메신저 기록도 함께 확인했지만 그날 밤을 기준으로 남편의 연락은 뚝 끊긴 상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지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느낌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 밤이라는 거리요. 통화 기록을 덮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기록을 열어보았어요. 확인하는 순간 뭔가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아 손이 멈췄지만 이미 마음은 그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요. 지도 위에 표시된 작은 점 하나가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장소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숙박업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바꿔 눌러도 날짜를 다시 확인해도 기록은 그대로였고 그 점 하나가 남편의 말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지요. 그날 밤 남편이 있던 곳이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렇게 화면을 통해 처음 확인했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고 급하게 다른 곳에 들렀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숙박업소라는 장소와 그날 밤의 침묵, 그리고 차 안에서 맡았던 낯선 향기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남편이 저에게 숨긴 밤이 있었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장례식도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결국 혼자서라도 그 밤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남편 차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차 안에 고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수석 아래에 놓인 작은 상자는 아까도 분명히 보였지만 다시 마주하니 괜히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싶어졌지요. 하지만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가서 결국 몸을 숙여 상자를 손에 들었고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답니다. 겉보기엔 흔한 상자였지만 이걸 여는 순간 어떤 생각으로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들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상자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상자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액세서리였어요. 평소 남편이 고르던 취향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어서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저는 그 물건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었고 언제부터 차 안에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제 기억이 틀렸을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이 선물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지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설명이 하나둘 사라지고 불륜이라는 단어만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액세서리 아래에는 접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제 이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미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지요. 천천히 종이를 꺼내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분명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말투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고 그 문장들 어디에도 저라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편지는 사고나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쓰인 마음이라는 거요. 차 안에서 본 액세서리와 편지, 그리고 화면에 찍혔던 숙박업소 위치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각각은 따로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았지만 함께 놓이자 다른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그날 밤의 침묵, 낯선 향기, 기록으로 남지 않은 시간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누군가와 만났고 그 사실을 숨겼으며 그 과정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차갑게 눌렀어요. 이쯤 되자 더 이상 감정의 문제도 오해의 문제도 아니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결론만 남았지요. 차 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분노보다 먼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혼자서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할 때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끝내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작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탐정사무소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탐정사무소 앞에 서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문을 열어버리면 상상만 하던 의심이 사실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모른 채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유리문에 붙은 작은 간판은 너무 평범해서 이런 곳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나올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실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장례식장보다 더 긴장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말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는 남편의 죽음보다 남편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도 탐정은 바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 잠깐의 침묵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액세서리와 편지, 위치 기록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불륜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제 질문에 탐정은 단정하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멈칫하게 했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제 생각이 너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스쳤답니다. 탐정은 기록부터 다시 보자며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짚었고 그 차분함이 이 일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탐정은 남편의 동선을 종이에 간단히 적어 내려가며 장례식장과 숙박업소 사이의 시간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선을 따라가다 보니 연인 관계라면 굳이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지요. 선물과 편지도 감정의 흔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돈의 흐름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고 불륜이라는 결론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탐정은 아직 단서를 더 봐야 한다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야기의 절반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웠고 말수가 적었어요. 조사를 잠시 멈춰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만 했지요. 사무소로 다시 찾아가자 탐정은 자료를 정리한 채 저를 앉히고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륜이라는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올라왔고 이 일의 방향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걸 직감했답니다. 탐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파고들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고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사무소를 나와 한참을 걷는데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확신해온 이야기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의심하며 쌓아온 분노가 갑자기 방향을 잃자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대신 채우기 시작했지요. 불륜이라 믿었던 단서들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장례식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고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나온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장면들이 다시 섞이고 있었어요. 액세서리와 편지, 숙박업소 기록까지 분명 불륜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로 맞춰 넣으면 어딘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지요. 연인 관계라면 자연스러웠을 행동들이 남편의 성격을 떠올리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자꾸 눈에 걸렸답니다. 특히 남편이 돈을 쓰는 방식과 시간에 대한 태도가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는 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혹시 내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이 생각보다 크게 마음을 흔들었지요. 불륜이라는 결론이 맞다면 이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그는 먼저 남편의 금융 기록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액세서리를 살 수는 있었지만 그 시기 남편의 소비 패턴은 연인 관계와는 맞지 않게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숙박업소에 머문 시간도 연인을 만나기엔 애매했고 오히려 누군가를 잠깐 만나거나 기다렸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웠답니다. 무엇보다 편지의 문장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애정 표현보다 부탁에 가까운 말투라는 점이 탐정의 눈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방향으로만 단서를 끼워 맞췄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불륜이라면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펼쳐보았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표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은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많았고 만남을 약속하기보다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처음 읽을 때는 애정처럼 느껴졌던 표현들이 다시 보니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안심시키려는 글처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편지는 사랑을 확인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글일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그 순간부터 편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고 마음속에서 불륜이라는 단어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며 중요한 이야기를 뒤로 미루거나 끝까지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지요. 돈이나 사람 문제에 있어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려다 혼자 짊어지는 타입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니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나 해결해야 할 일일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불륜이라는 설명보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숨기려 했다는 쪽이 남편과 더 닮아 있었지요. 그 생각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남편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확신하듯 붙잡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힘을 잃자 그 자리에 설명되지 않는 혼란이 밀려왔어요. 남편을 배신자로 규정하면 모든 게 간단했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지요. 이 장례식이 단순히 잘못된 사랑의 끝이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죽음 앞에서 분노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질문들이 잠을 방해했답니다. 1차 반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고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불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답답해졌어요. 차라리 배신이었다면 분노라도 분명했을 텐데 설명되지 않는 이유와 숨겨진 사정이 있다는 가설은 저를 더 괴롭혔지요. 남편이 혼자 감당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부터 떠올렸답니다. 사랑해서 숨긴 거라면 더 이해할 수 없었고 저를 지키려 한 거라면 더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침묵이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점점 더 조여왔지요. 불륜이 아니라는 가능성은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처럼 다가왔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왜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나갔는지, 왜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 했는지 그 질문들이 멈추지 않았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소리를 지르며 따졌을 텐데 이제는 그럴 대상조차 없다는 사실이 분노를 더 키웠답니다.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고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향한 감정보다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분노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지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참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나만 빼놓고 모든 걸 결정했냐고, 이제 와서 이해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말을 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커질수록 가슴 안쪽이 더 아파왔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화를 냈다가 곧바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랑과 분노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지요. 감정이 한번 터지고 나자 몸이 축 늘어져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그제야 나왔지만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지요. 남편이 저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 방식이 저를 더 아프게 했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해하려는 마음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부딪히며 제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야 저는 결국 이 모든 감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저를 달래주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지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저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도 이 감정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히고 있었지요. 장례가 끝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지요. 상대는 자신을 남편과 일로 엮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제 목소리를 확인하자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저는 이미 이 전화가 평범한 연락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죽기 전 반드시 제게 전달해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전화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거라는 거리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 그 숙박업소를 이용한 이유부터 설명했어요.
그곳은 연인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 연락을 끊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고 했지요. 남편은 그날 밤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만남은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남편에게 부담과 책임을 동시에 안기고 있었고 그 관계는 오래전부터 정리해야 할 문제였답니다. 숙박업소라는 장소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선택된 것이었고 숨기기 위한 선택이지 즐기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숙박업소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었지요. 그는 제가 발견한 편지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어요. 그 편지는 연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남편이 보호하려 했던 사람에게 남긴 글이었다고 했지요.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려 했다는 말이 뒤따랐어요. 미안하다는 표현이 많았던 이유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남편이 끝까지 책임지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편지 속 문장들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었던 애정은 사실 남편이 짊어진 부담의 흔적이었지요. 차 안에서 발견된 액세서리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된 물건이었고 감정의 표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했지요. 그 물건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남편은 그 대가를 혼자 감당하려 했다고 했어요. 제가 받지 못한 선물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애초에 제게 올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분노가 아니라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불륜의 증거라고 믿었던 물건이 사실은 남편의 선택과 책임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왜 남편이 이 모든 걸 제게 숨겼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 일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혼자서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었다고 했지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이 제게까지 번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어요. 남편의 침묵은 배신이 아니라 차단이었고 거리를 둔 이유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도 의심도 사라졌지만 대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만 남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고 그 선택이 결국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지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고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지요. 남편이 저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가 이해되면서도 왜 끝까지 혼자 감당했는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감정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더 또렷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이 이야기가 용서나 이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지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장례식장은 처음 왔을 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은 향 냄새가 덜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이전만큼 거슬리지 않았지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처음으로 화가 아닌 말을 건넸고 그 말들은 원망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답니다. 왜 나를 믿지 않았는지, 왜 나를 지키는 방식이 침묵이었는지 그 답은 이제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남겨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장례식장을 나오려던 순간 탐정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확인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마지막에 남긴 선택은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고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선택만큼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선택을 더 파고들지 않기로 했고 그것이 남편이 원했던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모두 아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밤을 따라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실로 끝났지만 제 삶까지 함께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이 숨긴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제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제 것이었답니다. 이 사건은 불륜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건 하나였어요.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은 남겨진 사람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된다는 것.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나는 끝내 모든 답을 묻지 않기로 했다.